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1타 3피 역사 이해법은 같은 해에 세계사적 혹은 한국사적으로 세 가지 이상의 큰 일이 일어난 것을 통해 역사 이해에 대한 접근을 돕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1타 3피의 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대륙 발견과 레콘키스타, 알람브라 칙령이 있었던 1492년, 또 동로마 제국의 멸망, 백년전쟁 종전, 계유정난이 있었던 1453년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1543년도 그런 해입니다. 사실 1543년은 1타 3피보다 더 많은 1타 4피의 해입니다. 그 해에 세계 각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그 이후 그 각자의 나라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던 상징성이 있는 일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543년 일본에는 조총이 처음 전래됐습니다. 파도에 밀려온 난파선 때문이었습니다. 그 배는 왜구나 말라카 상인 등과 밀무역을 주로 하던 명나라 상인 왕직의 소유였습니다. 주 무대였던 광동성 지역을 떠나서 저장성 닝보로 가던 길에 태풍을 만나 표류하던 끝에 당시 일본의 최남단에 있던 다네가시마 종자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3명의 포르투갈 선원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그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소위 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긴 철제 대롱의 앞으로 화약을 눌러 넣고 심지에 불을 붙이면 총알이라는 것이 발사되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당시 포르투갈 상인들은 이미 중국 항구에는 많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이끌며 1498년 바스코 다가마에 의해서 인도 항로까지 개척했던 포르투갈 상인들은 이어서 향신료 제도라고 불렸던 말루쿠 제도까지 진출했고 그곳 사람들의 소개로 중국의 해안가 도시들과도 교역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유럽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중국산 비단과 도자기 등을 바닷길을 통해 유럽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은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고 매일처럼 하극상이 벌어지던 소위 센고쿠 시대, 전국 시대였습니다. 힘만 있으면 누구나 지역의 영주인 다이묘가 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힘센 다이묘들은 천하 통일을 노리던 때였습니다. 무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때 자신의 영지로 표류해온 포르투갈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눈여겨보고 직접 쏴보기도 했던 다네가시마, 종자도의 지배자였던 젊은 도주 토키타카는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2정의 총을 구입했고 그 섬의 최고 장인에게 복제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때마침 그 섬은 유명한 철의 산지 중 한 곳이었고 일찍부터 제철업이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총의 제작 책임을 맡았던 장인은 총 제작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당시 16살이던 자신의 딸 와카사를 포르투갈 상인에게 시집을 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다네가시마에는 그녀를 기리는 충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네가시마 도주는 난파선이 섬을 떠난 이듬해에도 당시 중국에 와 있던 포르투갈인 총기 기술자를 초청하는 등 섬 전체의 힘을 모은 총력전 끝에 비록 초보 수준이긴 하지만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총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젊은 도주 토키타카는 그중 몇 자루를 당시 종자도가 속해 있던 사스마 번의 번주에게 상납했고 큐슈 지역 최강 세력이었던 사스마 번주는 그 대가로 종자도의 안전을 약속해 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본에 처음 전래됐던 총, 그 도화선격인 노끈에 불을 붙여야 쏠 수 있다는 뜻에서 화성총이라고도 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맞힐 수 있다는 뜻에서 새조자를 써서 조총이라고 했던 그 무기는 처음 일본 땅에 전래된 지 불과 5년 만에 일본 전역으로 확산됐고 퍼져나가는 곳마다 그 나름대로 품질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총이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습니다. 일본 전국시대를 실질적으로 평정했다는 평가를 받는 오다 노부나가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화성총의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것을 다른 방법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사실 그때의 총은 화약을 장전한 후에 심지에 불을 붙여야 총알이 발사됐는데 한 발을 쏘고 나면 다음 발을 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숙련된 사수조차 30초 가까이 필요했던 격발 간격은 초 단위로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터에서 또 말을 탄 돌격대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상황에서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사수들을 삼열횡대로 옆으로 길게 세 줄을 세우는 방법으로 격발 간격의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일진이 총을 쏘고 뒷줄로 물러나면 이진이 나아가서 총을 쏘고 그 다음에는 삼진, 이런 식으로 격발 간격의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하여간 1543년에 일본 땅에 처음 선보였던 조총은 짧은 시간에 발전을 거듭했고 그 후 정확히 50년 만에 시작된 임진왜란 때는 아예 조선 군인들의 전의를 꺾어 놓았고 마침내 수많은 조선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최종 병기가 됐습니다. 일본의 조총이 처음 전래됐던 그해 1543년에 조선에서는 조선 최초의 서원이라는 백운동 서원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군수였던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서원은 지금으로 치면은 사립대학격입니다. 일반적인 국공립학교의 역할은 향교, 최고의 공립교육은 성균관이 맡고 있던 상황에서 서원은 설립자 자신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뜻을 받들고 그의 학풍, 학맥을 잇겠다는 뜻에서 설립자가 자기 돈을 내서 만든 사립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으로 시작된 서원 설립은 그 후 시쳇말로 아주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내로라 하는 가문과 한다 하는 선비들은 경쟁적으로 서원을 세웠습니다. 서원이 많을수록 더 유서 깊은 고장으로 대접받았고 그 지역의 양반들의 어깨를 우쭐하게 만들었습니다. 1543년에 처음 세워진 서원이 세도 정치와 삼정문란이 본격화됐던 19세기 후반에는 무려 600개가 넘었습니다. 한 해에 수십 개의 서원이 세워지는 경우도 아주 흔했습니다. 특히 사액서원이라는 것이 서원 설립붐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이 사액서원이라는 것은 내릴 사자, 액자, 쉽게 말해서 사원의 현판 액자를 왕이 직접 써서 내려준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이 서원의 권위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와 비슷했습니다. 최초의 사액서원도 역시 백운동 서원이었습니다. 그 서원이 세워진 것은 중종 말기였지만 그곳을 사액서원으로 만든 사람은 명종이었습니다. 명종은 즉위 후에 그때의 풍기군수였던 태계 이황의 요청에 의해서 서원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고 현판도 자기가 직접 써서 내려보냈습니다. 명종이 지은 서원의 새 이름은 소수서원이었습니다. 이얼소, 닦을 수, 이어서 닦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반도에 처음 성리학을 들여왔던 그 백운동 서원이 있던 영주지역 출신 문관이었던 고려시대의 학자 안향의 생각을 이어서 닦고 또 안향이 섬겼던 주자의 생각을 이어서 닦고 마침내 주자가 섬겼던 공자의 생각을 이어서 닦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결국 성리학을 더 열심히 공부하라, 뭐 그런 뜻으로 소수서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액서원은 권위만 보장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혜택도 많았습니다. 사액서원으로 지정받으면 서원 운영비의 지속적인 조달을 위한 토지를 하사해줬고 또 농사를 지을 노비도 지원해줬습니다. 책과 학용품 등도 나라로부터 기증받았습니다. 또 서원의 수입은 면세 혜택을 받았고
그 서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군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군대를 안 가도 됐습니다. 서원 자체만으로도 명분 있고 그럴싸한 사업이었지만 사액서원으로 지정되면 가문의 영광인 것은 물론이고 큰 재산도 일굴 수 있는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서원들은 온갖 연줄과 명분을 동원해서라도 사액서원이 되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조선 말기에는 600개가 넘는 전체 사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사액서원만. 이런 특권 때문에 서원은 조선 후기에는 국가 경제를 망치고 붕당 전치 온상이 되는 등 폐단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 서원을 일거에 철폐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입니다. 사실 서원의 폐단은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리학이 통치와 생활의 기본 이념이라는 명분상 또 서원을 중심으로 몇백 년 동안 얽히고 설키고 했던 그 동향과 동문 같은 당파라는 인간관계상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원의 폐해를.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집권하자마자 서원 철폐령을 내렸습니다. 아주 특별한 서원 몇 곳만 남기고 전국의 모든 서원을 정광석화처럼 단칼에 없애버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가 국시, 조선의 국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유림들의 주장에 대해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원이 없으면 옛 성현들에 대한 제사는 어디서 지내느냐는 유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원이 없다고 성현들의 제사도 지내지 않겠다는 뜻이냐면서 오히려 선비들의 이중성과 위선을 공박했습니다. 하여간 서원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만들어졌고 또 실제로도 학문 연구 등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좋은 역할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폐단을 양산했고 실학이나 서학 등 다른 학문은 아예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사찰이 너무 많이 세워졌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양산됐던 고려 말과 많은 점에서 닮았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종교와 학문에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조총이 전래됐고 조선에는 처음으로 서원이 세워졌던 1543년 그해 중국에서는 한 해 전에 일어났던 이민궁변의 여파로 여러모로 나라가 뒤숭숭했습니다. 이민궁변은 이민년에 궁에서 일어났던 변란을 말합니다. 궁에서의 변란은 통상적으로 이제 건위대나 친인척, 내시, 고관 등 그 최고 권력자의 가까이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왕비나 후궁 등 왕의 측근 여인들이 서로 간의 질투나 권력욕 또는 자식이나 친정 부치들의 득세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여성이 쿠데타 세력과 손을 잡고 왕의 음식에 독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왕과의 잠자리에서 모종의 위해를 가한다든지 또는 왕에게 술이나 수면제 따위를 먹여서 방어 능력을 잃게 만든 다음에 시해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민궁변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황제의 성은이나 총애를 입어본 적도 없는 10대 초반에 불과한 아주 나이 어린 궁녀들이 오로지 살고 싶다, 고통을 면하고 싶다는 목적 하나로 일으킨 변란입니다. 시해 방법도 잠들어 있는 황제를 다짜고짜로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궁녀들이 황제를 목 졸라 죽이려고 했던 쿠데타, 그것은 중국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궁변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던 황제는 명나라 11대 황제였던 가정제였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중국 역대 왕조의 기상천외한 황제들 가운데서도 최소한 3상가락 안에 꼽히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둔하고 사악한 사람이 명줄은 길어서
무려 45년이나 황제의 자리에 있었었는데 그는 재위기간 내내 오직 하나의 문제에만 집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방을 갖고 있다는 도사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았습니다. 결국 자금성에는 어중이 떠중이 도사들이 넘쳐났고 그들 가운데는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도사들이 불로불사의 비방 가운데서 가정제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성과의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던 10대 초반의 어린 처녀들의 생리혈을 채취해서 그것으로 단약을 만들어 먹으면 불로불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제는 순전히 그 목적만으로 전국의 수많은 소녀들을 궁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는 그 소녀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처녀들의 피가 정결할수록 약효가 뛰어나다는 도사들의 말에 따라서 보통의 음식은 죽지 않을 만큼만 적고 주로 이슬과 뽕잎만 먹였습니다. 또 하혈양을 늘리기 위해서 이상한 약재도 많이 먹였습니다. 어린 궁녀들에게는 굶는 것, 배고픈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생리 때였습니다. 생리혈을 채취한다면서 몸의 내밀한 부분에 자극을 가했습니다. 그 고통이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생리혈의 양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제는 임신한 황후를 발로 차서 그 첫 번째 황후와 그 태중의 아이까지 죽였을 만큼 평소에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한 황제였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뽕잎과 이슬만 먹던 상태에서 너무 심하게 얻어맞아서 죽어나간 궁녀가 200명에 가까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 궁녀들은 황제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한식에 죽거나 청맹에 죽거나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16명의 궁녀들이 뜻을 합쳤습니다. 결행 당일 비단으로 끈을 만들어서 잠든 황제의 목을 졸랐습니다. 근데 끈을 엮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매듭이 생기는 바람에 아무리 잡아당겨도 더 이상 목이 졸려지지 않았습니다. 죽질 않았습니다. 가정제가. 그러자 궁녀들은 비녀등을 빼서 황제의 몸을 마구 찔렀습니다. 급소를 골라 찔러야 죽일 수 있는데 남을 공격하는 짓을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10대 소녀들이어서 마구잡이로 아무 곳에나 찔렀습니다. 주로 살점을 찔른 겁니다. 결국 황제의 숨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범행 시간이 너무 길어지자 겁먹은 궁녀 하나가 황후전으로 달려가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것으로 범행은 끝장났습니다. 황제가 몇 날 며칠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황후는 범행에 가담했던 모든 궁녀들을 잡아서 능지처참을 시켰습니다. 천도만과 1000번 그 몸에 칼집을 내고 10,000번 살점을 뜯어내는 형으로 다스렸습니다. 더불어 평소 황제의 총애를 받던, 그러니까 사건 당일에도 황제와 함께 잠을 잤던 담비 조씨도 궁녀들과 내통했다면서 내통 혐의로 함께 죽였습니다. 나중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가정제는 그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황후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보다 자신이 총애했던 담비를 죽여버린 것에 더 앙심을 품었습니다. 몇 년 후에 황후의 침전에 불이 났는데 일부러 불을 끄지 못하게 해서 황후 방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하여간 그것이 이민궁변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때 명나라는 이민궁변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이미 망조를 보였습니다. 가정제의 아버지 정덕제 때부터 시작된 확실한 망조가 그 가정제의 손자인 태업황제, 만력제, 또 만력제의 손자인 목공황제, 천계제를 거치는 동안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서 결국 청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민궁변의 자세한 내용을 포함한 명나라 멸망의 과정은 제가 과거에 올렸던 중국문화사 15편 세계사 유일의 궁녀들의 쿠데타 편과 16편 명왕조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명나라가 이민궁변을 비롯한 가정제의 기상천외한 통치로 고통받고 있던 그 무렵
1543년에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도시였던 니른베르크에서는 천문학자, 경제학자 등으로도 활동했던 한 뛰어난 인물이 세상이 발칵 뒤집힐 만한 내용의 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폴란드 태생의 가톨릭 수도사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쓴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구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그 기원 후 2세기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정립된 이후에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왔던 지구 중심설, 즉 우주의 모든 별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그 천동설,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한 책입니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지구를 비롯한 화성, 금성 등 각종 행성들이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소위 지동설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그 책에서 주장한 이론을 젊은 시절 이미 확립했지만 발간을 미루고 있다가 만 70세가 됐을 때 죽음이 목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그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몸담아 왔던 가톨릭 교계와 오랜 세월 천동설만을 믿어왔던 세간의 평가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그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인 발표,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 이후에 유럽의 과학은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미 이 발명되어 있던 망원경의 성능을 향상시켜서 목성의 위성, 또 태양의 흑점 등을 직접 관측했습니다. 지금의 독일,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의 천문학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빨리 움직이고 행성의 궤도는 태양을 중심으로 둥글게 도는 것이 아니고 타원으로 움직인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한 지 정확히 100년 후인 1643년에 태어난 아이작 뉴턴은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질량과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소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또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관성과 가속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바야흐로 유럽의 과학혁명이 뉴턴으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여간 1타 4피의 해 1543년 이후 200여 년 동안 조선과 일본 또 중국과 유럽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과학혁명에 이어서 기계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산업혁명, 기차와 기선으로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교통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또 자유, 평등, 시민들의 연대를 외치는 정치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새로 생겨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제라는 그 투표에 의해서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기상천외한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행운인지 필연인지 일본은 조총이 전래된 후에는 꾸준히 유럽의 문명과 문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조총이 전래된 다네가시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 같은 큐슈 지역에 있는 나가사키 데지마에 네덜란드 상관을 설치해서 변화하는 유럽의 문물과 소식을 계속 접했습니다. 또 실용과학과 의학 등 유럽의 여러 학문들을 난학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공부했습니다. 조총이 전래된 지 300년 후에 일어난 소위 구로훈의 사건, 그러니까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함대 흑선들에 의한 개항 요구 때는 일본은 이미 미국의 존재와 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은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끊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천하의 최강자이고
필요한 모든 물산은 중국의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세계 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던 영국조차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온 신하의 나라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1792년에 청나라와의 공식적인 외교 통상관계 수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절단을 끌고 청나라를 찾았던, 그러나 박하게 거절당했던 조지 맥카트니는 그때 자신이 둘러본 청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상당히 큰 나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키를 잡으면 서서히 표류하다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맥카트니의 그 말은 그의 청나라 방문으로부터 불과 50년 후에 있었던 아편전쟁을 통해서 사실임이 확인됩니다. 조선도 중국과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일본의 조총이 전래된 1543년에서 불과 50년 후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전란을 겪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국방 같은 중요한 문제에는 관심 없고 사단 칠전론이니 2기 1원이 맞느냐 2기 2원이 맞느냐 등의 성리학 논쟁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들인 왕이 죽었을 때 왕의 의붓 어머니는 몇 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 소위 예속 논쟁 따위로 갑론을박하는데 몇 년의 세월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성리학 이외의 학문은 모조리 잡학이라고 매도했고 서양의 학문, 즉 서학은 천주교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무조건 배척했습니다. 실학 등 이제 실용에 관련된 학문도 천박하다고 멸시했고, 실학의 효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문난적, 유교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역적으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타사피 1543년은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해였습니다. 이 조선과 일본, 유럽과 중국의 명운을 가른 한 해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